일단 주말 뉴욕 증시는 딱 지난주 금요일하고 정말 똑같이 완전 데자뷰인데요.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면서 바로 우리 월요일장 개장에 진짜 그 빼빼로만한 그 장대 양봉 뜨면서 완전 급등 출발할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보통 이제 양보다 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단순히 미국 3대 지수 모두 급등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K 증시하고 동주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이 2%가 넘게 올랐다. 이것도 뿐만 아니라 이제 질을 봐도 우리 K2차전지 관련주들과 업황을 공유하는 테슬라, 엘버말 이런 기업들이 모처럼 2% 넘게 역시 급등을 했고 거기다가 우리 K증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주들은 완전히 폭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제롬 파월의 그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에 대한 성토, 그들의 희망 회로를 박살내버리는 연준 금리 인상 아직 안 끝났다 이놈들아, 이 발언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가 출동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피부색과 다른 엄청난 그 비둘기파답게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이제 필요한 거는 시간뿐이다. 이렇게 또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한테 내귀의 캔디급의 정말 달콤한 발언까지 해줬습니다. 참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대목에서 저도 한 가지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요 사진을 요거 보면은 이 라파엘 보스틱이 이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약간 그런 제스처인데 아무래도 뭐 약간 총이나 안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백인이었다면은 돈을 꺼내주던가 하여튼 뭐 선물을 꺼내줄 것 같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뭐 아무리 선입견이라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게 미국에서 그 루팅, 즉 약탈과 집단 절도 범죄의 90%는 흑인이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깨름직한 거는 주말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 쪽에서 부정적으로 갑자기 후려쳐버린 건데요. 물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여전히 트리플 A로 최고 등급이지만 전망,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격으로다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니네 신용 등급을 깎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니 무디스면은 없을 무자에 디스 그래가지고 디스 없다는 거 아닌가 이거? 무공해, 무농약, 무관심, 이런 거 다 봐봐,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무수정, 이거 모자이크 없다는 뜻이잖아. 요거는 조금 빼고요. 하여튼 그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직전까지도 그 모기지 그 신용 등급을 우량 등급 내지는 투자 적격 등급으로 거의 사기급으로 보정 어플 씌워놨던 이 무디스 놈들아, 이름값도 못하려면 이제 무디스에서 유디스로 바꾸라고. 어쨌든 무디스가 말 그대로 미국 신용등급 아웃룩, 즉 전망을 기존 스테이블에서 이번에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제 안정 쪽에서 부정적으로 내린 이유는 11월 17일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그 지난 10월 달에 미국 부채 한도 셧다운 그 당시 이제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 편성했던 거 이제 그게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최근 조금 상승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부채를 늘려서 연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는 또 올라가니까 상환 여건이 악화됐다고 보는 거. 이것도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거기다가 지금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제 앵꼬가 나버릴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앞두고서도 아직까지 민주공화 양당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정치적인 이유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다 타당하네. 그래서 앞에 제가 무디스가 아니라 유디스라고 깠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타당해가지고 그냥 앞으로도 무디스 이름 계속 쓰세요. 그러면은. 그러나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말 급등에 이 무디스가 과연 찬물을 끼얹어 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미국 증시 반도체 위주로 그리고 빅테크주들 급등은 바로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이미 드러난 악재보다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호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특성이거든요. 하여튼 그동안 미국은 이 산타클로스 기대하듯이 그냥 뭐 분명히 올 거야 이렇게 이번 금요일까지 이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막연하게 포장을 해왔지만 중국이 약간 그 신비주의 내지는 좀 약간 센 척하면서 묵묵부답으로 버텨오다가 갑자기 금요일 밤에
중국 외교부에서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시진핑이 미국 가서 바이든이랑 정상회담을 합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제 주말 뉴욕 증시는 여기에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주말 뉴스에서 유튜브 마바라 뭐 대형 채널 다 통틀어서 최초로 미중 정상회담 이번 미리 보기를 정리해 드렸는데, 아마 외신이든 내신이든 뭐 이번 주 수요일 그 15일 바이든 시진핑 만나기 직전까지 이런 류의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계속 쏟아낼 겁니다. 어제 블룸버그에 이어서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 주말판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 예상 시나리오를 또 내놨는데, 우선 1년 만에 그 두 사람 바이든 시진핑이 공식적인 만남을 갖는데, 그 사이에 뭐 사실 중국 스파이 풍선도 있었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그리고 러우 전쟁에 중국이 러시아 지원한 것 등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고 이제 운을 까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제는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이 반도체만큼은 진짜 중국의 기술 이전 절대 우리가 막아버리겠다고 완전히 입국 컷시켜버리고 돈 내고 갔다가 사서 쓰려면 써라, 그것까지는 이제 허용. 대신에 이제 전기차하고 배터리는, 전기차만큼은 이제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 못 들어오게 관세로 조진다고 치는데, 배터리는 글쎄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니네가 뭐 기술하고 자본까지 들고 미국 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장 부지랑 인력 대주고, 여기 미국 시장에서 니네가 팔 배터리 정도는 전부 미국 땅에서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는 열어주겠다, 이럴 가능성.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차피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나 뭐 서로 딜을 하는 데 있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로 이제 퉁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용으로다가 미국의 대외 위상을 자기가 올려놨다는 이런 어떤 생색충으로서의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시진핑도 지난 그 스파이 풍선이나 러시아 군사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수그리고 들어간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렇게 보는데, 미국이 늘 강조해온 세계 평화와 안정을 우리가 해치려는 뜻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 대목에서는 유화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K증시 입장에서는 솔직히 딴 건 몰라도 반도체랑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밀착을 하는 게 좀 좋게 보일 리가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근데 여기 또 의외의 변수로 끼어든 게 바로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주말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제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의 어떤 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0월 27일 당시에 유엔에서 하마스 규탄 결의안을 냈는데, 여기 보면은 당연히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 당연히 찬성이었고, 근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나이지리아 같은 사실상 친중 반미 연대 국가들까지 합쳐서 총 88개, 그 88개국이 찬성을 했거든요. 대신에 그 당시 반대국은 55개 국가였는데, 이란, 러시아, 터키, 그리고 중국까지, 그리고 여기 사우디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굴욕 당했는데, 뭐 태국, 몽골, 세르비아 이런 데는 뭐 기권이었었고요. 근데 요번 주말에 있었던 유엔 결의안에서 또 주제가 뭐였냐면, 동예루살렘하고 골란 고원, 그리고 팔레스타인 영토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적 점유 중단을 촉구하는 이 결의안,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야 이스라엘아 좀 이제 어지간히 해라, 좀 보기 흉하다, 적당히 힘 조절하고 여기서 끊어라, 이제 요런 유엔 결의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 러시아, 중국까지는 당연히 이제 찬성이 나올 줄 알았고 실제로 찬성을 했는데, 심지어 여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145개 국가가 찬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 이스라엘 도 넘었다, 이런 의견에다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우리까지. 이거 국내 지금 언론에서 아무도 보도 안 한 거죠 이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은 확실히 또 줄어가지고 7개 국가밖에 안 되는데, 여기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헝가리 이 정도만 사실상 이스라엘을 지지해 준 거죠. 뭐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네 뭐 반장 선거에서 자기 이름 써낸 거 그런 차원이니까 빼고, 사실상 145대 6으로 반 이스라엘 정서가 지금 지배적인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미중 정상회담도 잡아놨고, 또 이제 금요일까지 임시 예산안 이제 종료 전에 어떻게든지 셧다운 방지용으로다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맞춰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저렇게 2.8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미국을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 쪽으로 지금 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든이 안 그래도 사우디 빈살만한테 빈살만 맞고 다니고 스트레스도 큰 상황이었는데, 만약 이번에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이 만약에
선긋기 내지는 더 단적으로 말하면은 손절 아니면 꼬리 자르기식으로다가 바이든 그 약간 그 간보기 잘하는 사람답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는 하지만 도를 넘는 것까지는 우리 미국은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수혜를 볼 것이냐? 저는 무조건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스라엘하고 이번에 어떻게든지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더 강력하게 그 대체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최대 원픽이 바로 저는 한반도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우리 K 증시 입장에서 딱 하나 그 빅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G7 확대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미국이 발제를 해가지고 기존 G7 국가를 G9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그 두 개국에 한국하고 호주를 편입시킨다 이거죠. 이건 저의 뇌피셜이 결코 아닌 게 이제 최근 바이든 그 백악관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론 클레인이 기고를 통해서 현행 G7은 냉전 시대였던 1975년 마침 제가 태어난 연도인데 그때 이제 영푸독하고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가 이제 국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그 임시 협의체였다가 그 G7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러시아가 가입했다가 그때 G8으로 됐다가 러시아가 중간에 다시 탈퇴하면서 도로 G7이 됐다. 근데 최근 이제 러우 전쟁도 그렇고 28 전쟁도 있고 하여튼 G7을 이번에 조금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하필 바이든 정권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이 나서가지고 저런 발언을 했다? 거기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바이든 관계가 안 그래도 약간 조금 좀 틈새가 벌어지려는 찰나 기존 G7에다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호주를 편입해서 G9을 꾸리자는 그런 주장을 내놨다는 것 때문에 지금 워싱턴에서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 론 클레인 개인 의견인가 아니면 요것도 또 백악관에서 약간 이슈 띄워보라고 슬쩍 지금 언질을 줘서 이렇게 나선 건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은 최근에 그 환율 조작국 그 관찰 대상에서 우리 제외시켜 준 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2016년 이후 지금 7년 만에 우리가 제외되고 비엔남, 그 베트남이 들어간 건데 물론 이게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환율 관찰 대상 국가가 되려면 GDP 대비 대미 수출 비중하고 그 GDP 대비 달러 순매수 비중 이런 게 있긴 한데 아니 그럼 지난 7년 동안에는 우리가 그 기준에서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그럴 때마다 약간 일시적인 뭐 계절성, 시즌 앨러트 이런 거 감안해야 된다고 계속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 묶어놨다가 이번에 참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스위스 딱 두 개 국가를 여기서 빼줬단 말이죠. 대신 이제 베트남 넣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사실 좀 우리끼리 얘기지만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얼마 전까지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환율 조작? 아니,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좀 순화해가지고 환율 개입? 솔직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사실 본질은 그거라고요.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수요가 부진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미 수출도 감소한 거 그거는 조금 비본질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다 미국도 알고 있는 그냥 명분이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번에 G9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인바이티드 되려는 그런 어떤 좋은 모양새를 미국에서 만들어 주려고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빼준 거일 수 있다. 거기다가 이번에 만약 우리가 새로 출범하는 G9 멤버십에 당당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K증시 입장에서도 호재인데 당연히 글로벌 투자 자금이 K증시에도 비중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당연히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부터 기계적으로 쭉 이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계 하우스들이 심지어 삼성전자 실적이 폭망했던 2분기 때도 그렇고 계속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평균 목표 주가를 9만 원 위로 버티기를 하고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나? 약간 전 가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